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30대 중반의 간호사입니다. 지난 6년간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제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당한 수모를 보며 저 역시 무수한 밤을 분노와 상처 속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제 가슴에 맺힌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덤덤히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편의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처음엔 아주 작은 구멍가게 규모로 시작하셨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꼬박 바치신 끝에 이제는 프랜차이즈 매장 몇 개를 운영할 만큼 자리를 잡으셨죠. 사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바쁘고 먼 분이셨어요. 이른 아침 눈을 뜨기 전부터 깜깜한 밤중까지 늘 편의점을 지키셨고 주말이나 명절 휴가 한 번을 편히 쉬지 못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이 오로지 우리 가족을 지탱하기 위한 아버지의 무게였다는 걸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명심해라. 돈이라는 건 말이다. 자기 이마에서 흘린 땀방울만큼만 정직하게 버는 거다. 아버지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말만 되면 저를 직접 일터로 데려가 일을 시키셨죠. 편의점 매대의 상품들을 열맞춰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진열대를 관리하고 무거운 물품 박스가 들어올 때면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검수를 도왔습니다.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엔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주말마다 예쁜 옷을 입고 놀이공원에 갈 때 저는 퀴퀴한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번 돈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온몸으로 체득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노동의 가치를 아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랐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그 엄격하고도 올곧은 원칙주의 속에서 자란 우리 자매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반면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딱딱한 원칙으로 우리를 이끄는 채찍이었다면 엄마는 지친 우리를 늘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포근한 품이셨죠.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고 지나간 밤이면 엄마는 슬며시 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하셨습니다. 지혜야, 서운해하지 마. 아빠가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 건 다 우리 딸들 세상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단단하게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거다. 그게 다 아빠만의 사랑이란다. 그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자란 저는 병원에 입사해 간호사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과 병동을 오가던 중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병원에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땐 그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진중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쩜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는지 몰라요. 3교대로 돌아가는 제 불규칙한 간호사 스케줄을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춰주었고 밤샘 근무가 끝나고 초주검이 되어 퇴근할 때면 늘 병원 로비에서 따뜻한 음료를 들고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간호사 일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받아내고 컴플레인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면 온몸에 유리가루가 박힌 것처럼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병원 정문을 나섰을 때 멀리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고마웠죠. 조용한 근처 카페에 나란히 앉아 제 퉁퉁 부은 발을 다정하게 주물러주던 그 사람의 손길. 이런 사람이라면 이토록 따뜻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걸어가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부러울 것 없는 연애를 이어갔고 제가 30대 초반이 되던 해에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과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올린 결혼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죠. 사실 시댁은 우리 친정과 살아온 궤적도 집안 분위기도 확연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의 교수이셨고 시어머니는 뼈대 있는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이셨죠. 남편 역시 그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엘리트 환경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라 의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묘한 위화감이 저를 덮쳤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건의 서적들, 고풍스럽고 값비싼 수입 가구들, 공기부터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우리 아들이 아주 참하고 좋은 사람을 데려왔네. 반가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그 차가운 눈빛까지 숨기진 못하셨습니다. 마치 시장에 나온 물건에 등급을 매기듯 제 가치를 저울질하는 그 특유의 시선. 특히 제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미소는 눈에 띄게 굳어지더군요. 아, 네, 간호사. 그렇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마치 제 직업이 의사인 아들의 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짧은 감탄사였죠. 실제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고상한 친구들 모임에 갈 때마다 제 소개를 극도로 아끼셨고 어쩌다 말이 나오면 늘 낯빛이 어두워지며 말끝을 흐리곤 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그냥 병원에서 일해. 간호사야. 마치 오점을 고백하는 듯한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아버지는 사위가 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버선발로 뛰어가며 반기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허허, 우리 사위가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우리 지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 옆에서 엄마도 한마디 거두셨죠. 그러게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남편과 첫 약수를 나누실 때의 모습은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두 손으로 젊은 사위의 고운 손을 감싸지며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거든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며 상대를 존중할 때 보여주시는 가장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우리 지혜가 덜렁거리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잘 좀 부탁하네. 고맙네 정말로. 엄마 역시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김서방.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아버지는 남들 하는 만큼 의리의리한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형식적인 건 다 필요 없다며 내 딸이 기죽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라며 오직 저희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손을 놓으신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여력이 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셨죠. 신혼집 전세 보증금의 큰 부분을 흔쾌히 보태주셨고 평생 쓸 가전이며 가구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면 그 고상하시던 시댁에서는 정작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황당한 핑계를 대며 발을 빼시더군요. 에휴, 우리가 겉보기엔 이래도 학자 집안이라 실속이 없단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보태주겠구나. 대신 우리는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란다. 그냥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말은 그럴듯한 배려였지만 결국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의 진심을 믿었고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벌어 채워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초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도 우리 두 식구 조촐하게 생활하기엔 충분했죠. 작지만 아늑한 전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퇴근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밥을 지어주었고 집안일도 늘 앞장서서 도맡아 했죠. 지혜야, 오늘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서 환자들 보느라 고생 많았잖아. 집에서까지 그렇게 힘 빼면 내가 속상해.
이리 와서 앉아. 이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달콤한 말들, 헌시적인 태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이가 생기면서 눈에 띄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 속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거쳐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가정의 수입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죠. 외벌이 의사 월급이라는 게 생각만큼 가파르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용품비, 분유값, 기저귀 값에 각종 예방접종 비용까지 육아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매달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긁기 시작했고 살림은 눈에 띄게 빠듯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친정 아버지가 구원투수처럼 나서주셨어요. 아버지는 휴직하고 독박육아로 지쳐있는 제가 눈에 밟히셨는지 편의점 지점들을 돌며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양손 가득 고기와 신선한 과일, 장을 봐오시는 건 기본이었고 오시자마자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능숙한 솜씨로 손주를 품에 안아 돌봐주셨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시고 저 먹으라고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주시면서 말이죠. 당시엔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짬을 내어 큰딸인 저를 도우러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아기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저에게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그런데 우리 김서방 말이다. 요즘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병원 일만 해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요즘 부쩍 얼굴 보기도 힘들고 뭔가 딴 일을 더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구체적인 병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환자들을 조금 봐주고 있다고. 피곤할 텐데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하고 무거운 안색이셨죠. 아버지는 저를 거실 소파에 마주 앉히시더니 가만히 제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혜야, 아빠가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우리 김서방이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개인 사업 같은 걸 크게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 그런데 의사 일만 하도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혹시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저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건 아닐까? 네, 아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니? 사업하려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 특유의 쫓기는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야. 김서방이 지금 딱 그래. 혹시라도 애가 좋은 아이템이 있고 사업을 하려는 건데 눈치 보느라 돈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앓는 거면 이 아빠가 어떻게든 뒤를 좀 받쳐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슬쩍 한번 물어봐 주겠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얼마나 거대하고 숭고한 의미였는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죠. 평생을 새벽바람 맞아가며 주말도 없이 편의점 바닥에서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오직 큰딸의 남편 사위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내놓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야식을 차려주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밤마다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야? 병원 일 외에 따로 준비하는 거라도 있어? 낮에 우리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너무 분주해 보인다고 걱정하시더라고.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듯 숟가락을 멈추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요하게 쳐다보자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며 비밀 이야기를 하듯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장인어른이 눈이 정말 정확하시네. 사실 당신한테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숨긴 건데 나 요즘 비공식적으로 프라이빗 미용 시술을 좀 해주고 있어. 알잖아. 나 같은 면허 있는 의료진들이 출장 다니거나 개인 공간에서 해주면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 보톡스 필러는 기본이고 간단한 보형물 삽입 같은 시술까지. 요즘 강남 사모님들이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수요가 정말 미쳤어. 병원 월급 꼬박꼬박 모으는 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묘한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합법적인 병원 공간이 아닌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술을 한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전문가가 직접 하는 시술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의사들이 많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어 의료인이니까 안전하게 하겠지라며 안일하게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병원 밖에서 하는 건데 괜찮은 거야? 정말 월급보다 많이 벌어? 괜찮다니까. 내가 의사인데 뭐가 문제야. 안전하게 내 가방 다 들고 다니면서 해주는 건데. 돈? 장난 아니야. 제대로 자리 잡으면 한 달에 순수익만 수천만 원대야. 진짜 병원 노예짓 하면서 받는 월급은 푼돈으로 보일 수준이라니까. 수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쪼들리는 우리 세 식구 살림이 숨통이 트이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아이에게 최고급 교육을 시키고 매년 멋진 가족여행을 다니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장밋빛 미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나 많이 벌어? 그럼 우리 이제 살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남편의 고백은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내가 지금 이 일을 출장 형태로만 하니까 스케줄에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제대로 판을 키워볼까 해. 아는 인맥 동원해서 오피스텔이나 프라이빗한 공간에 전문적인 비밀 의료실을 따로 차리려고 하거든. 그런데 부끄럽지만 당장 내 손에 있는 유동자금이 좀 부족하네. 자금?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미용기계도 몇 대 들어와야 하고 인테리어도 보안 신경 쓰려면 최소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최소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5억?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는 직업이지만 월급쟁이이고 남편 혼자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5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장 마련할 수 없는 거금이었죠. 5억이라니, 여보, 그 큰 돈을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구해? 불가능해.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턱을 개고 잔머리를 굴리는 듯 하더니 이내 아주 천천히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 내가 사업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그깟 5억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을 수 있어. 미용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건 무조건 100% 성공하는 사업이야. 장인어른도 나 믿고 투자하시는 건데 사위 기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 순간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건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통해 친정아버지의 자산을 타깃으로 삼고 판을 짜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낮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위가 자금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던 그 말씀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당당한 자신감과 아버지의 사랑을 연결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사 사위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면 친정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우리 가정도 풍요로워질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눈을 가린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제가 어제 남편이랑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빠 말씀대로 남편이 부업으로 미용 시술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아예 전문적으로 크게 오픈해서 사업으로 키워보고 싶다는데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대네. 그래, 거 봐라. 내가 맞지. 그래, 사위가 하려는 사업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더냐? 그게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나 봐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한다 한들 현금 5억 원은 평생을 아끼고 아껴온 자산에 뼈대를 깎아내야 하는 거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참 뒤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5억, 그래. 우리 김서방이 그토록 간절하게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데 장인이 되어가지고 모른 척 할 순 없지. 좋다, 지혜야. 아빠가 그 돈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정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내 사위고 내 자식인데 믿고 투자해봐야지. 대신 지혜 너 김서방한테 이 말은 분명히 전해라. 아빠가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위가 정말 책임감 있고 제대로 된 대장부라면 사업 성공해서 꼭 갚아야 한다고. 알았지?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남편한테 꼭 전할게요. 진짜 고마워요, 아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건디며 손님들의 온갖 갑질을 받아내며 20년간 번 돈이었습니다. 돈을 건네받던 날 남편의 안색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와, 정말? 장인어른이 군말 없이 그 돈을 한 번에 싸주셨다고?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지혜야, 너무 고마워. 나 이제 진짜 강남 바닥 제대로 쓸어버릴 수 있어. 우리 이제 완전히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장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라 그저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에 도파민이 폭발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저는 그저 남편이 기뻐하니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5억을 시드머니 삼아 남편은 본격적으로 비밀 의류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강남에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철저한 예약제 오피스텔 방 하나로 시작했는데 웬걸요? 남편의 호언장담대로 수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달 찍히는 매출 전표를 볼 때마다 제 손이 떨릴 지경이었죠. 월 수천만 원의 순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소문이 나고 환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의사 면허라는 신뢰도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시술이라도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직접 놔주는 건데 부작용은 없겠지 하며 사람들은 그 타이틀 하나만 믿고 눈을 감은 채 지갑을 열었던 거죠.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번창하자 남편은 1년 만에 더 넓은 역세권 빌딩으로 이전을 감행했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식 레이저 미용 기계들을 대거 들여놓았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재투자하며 외형을 무섭게 키워나갔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돈독이 오르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제 친정 식구들을 대하는 은근한 멸시와 무시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사위의 안부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물으셨어요. 김서방, 요즘 사업은 별 탈 없이 굴러가고 있나? 몸은 안 상하게 조심하고 있지? 아, 예, 잘 돌아갑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퉁명스럽다 못해 귀찮아 죽겠다는 듯 단 한마디로 전화를 잘라버리기 일쑤였고 명절에 친정에 가도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 장인 장모가 건네는 말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기 십상이었죠. 자기가 이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주무르는 자산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편의점이나 운영하는 장인어른이 밑바닥 사람처럼 보였던 거겠죠. 결정적인 문제는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오른 후 아버지가 투자금 반환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떼셨을 때 터졌습니다. 김서방, 자네 사업이 이제 강남에서 자리도 잡고 매달 수익도 상당하다고 들었네. 그럼 이제 슬슬 처음에 내가 융통해준 그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나도 편의점, 가맹점 재계약 시즌이라 목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어요. 귀찮은 빚쟁이를 대하듯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아, 장인어른, 그 얘긴 나중에 좀 하죠. 겉보기엔 화려하지 지금 매달 들어가는 기계 리스로에 직원들 인건비, 운전자금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아직은 안정화 단계라 돈 못 빼드립니다. 기다리세요. 그 무례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서운함을 꾹 누르고 넘어가셨지만 제 마음속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결혼 초 장인어른이 돈을 빌려줄 땐 신이라도 만난 듯 발을 핥을 것처럼 굴던 인간이 왜 독촉하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돌변한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찢어버리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이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그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지극히 사적인 통화를 나누며 아주 즐겁다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말도 마라. 그 늙은이 편의점 푼돈이 아주 쏠쏠했지 뭐야. 처음에 강남 오피스텔 룸 구할 때 돈 5억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막해서 뒤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마누라 홀려가지고 장인 꼬셨더니
그 무식한 늙은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을 한 번에 계좌로 쏴주더라고. 굴러들어온 복이야, 복. 어? 야, 미쳤냐?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돌려줄 생각 추호도 없어. 미쳤다고 돌려주냐? 돈은 내가 번 거지. 내가 주말 밤낮 없이 사모님들 얼굴에 보톡스 찌르고 필러 넣어서 내 기술로 벌어들인 돈이지. 장인이 번 거야? 그 노인네가 해준 건 그냥 껌값 같은 초기 자본금일 뿐이야. 내가 그 돈으로 벌어들인 순수익만 이미 10억이 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돌려주냐고. 그 영감탱이가 편의점 구석에서 삼각김밥 팔아서 번 돈 내가 아주 기이하게 신분 세탁해준 거지. 안 그래? 남편에게 줄 야식을 들고 안방 문 앞으로 가던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머릿속에 하얗게 비어버리다 못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내 아버지가 20년간 모은 그 소중한 5억이 남편이라는 인간의 입에선 껌값, 삼각김밥 한 푼돈으로 철저히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잘난 불법 시술소 자체를 시작도 못했을 인간이 이제 와서 모든 공을 제 기술 탓으로 돌리며 돈을 떼먹겠다고 낄낄거리는 그 사악함에 사지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멱살을 잡고 상판떼기를 엎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타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날뛰며 싸워봤자 저 영악한 인간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게 뻔했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밟아버리려면 내가 들었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철저하게 안심시켜서 제 발로 파멸의 늪에 걸어 들어가게 만들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야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물을 세게 틀어놓고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켰죠. 거울에 비친 제 눈은 이미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검은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집안에서 거만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더군요. 하지만 제 진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인간의 실체를 아버지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친정으로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지혜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울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봐라. 그 인간, 아빠가 빌려주신 5억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전혀 없었대요. 아빠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팔아본 푼돈 따위 갚을 필요 없고 다 자기가 잘나서 번 돈이라고 친구놈이랑 비웃으면서 돈 떼먹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런 괴물을 집안에 들였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버리셨습니다. 들고 계시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한참 동안 단 한마디의 말씀도 잊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식처럼 믿고 전재산을 내주었던 사위의 배신은 영혼을 살해당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지혜야, 김서방이 내 사위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내 평생 장사를 하며 눈썰미 하나는 자부하며 살았거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영혼이 가출한 사람처럼 완전히 변해버리셨습니다. 그토록 끔찍이 아끼며 자주 보러 오시던 손주를 보러 오시는 발길도 뚝 끊으셨고 저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죠. 사위에 대한 언급은 철저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대신 마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과 배신감을 일로 잊으려는 듯 편의점 가맹점 관리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온몸을 던져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이 자식인 제 가슴을 더 피폐하게 찢어놓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실오라기 같은 신뢰를 모두 버리고 철저한 의심의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장인을 기만하고 쓰레기 취급한 인간이라면 자식의 아내, 자신의 자식 따위는 언제든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침대 머리맡에 둔 그의 핸드폰 화면이 징 하고 켜졌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향한 그 순간 카카오톡 팝업 메시지 한 줄이 제 심장을 그대로 멈춰버리게 만들었죠. 어떤 낯선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다정한 메시지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해? 나 방금 퇴근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보고 싶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30대 중반의 유부남 의사에게 심장이 터질 듯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추악한 인간의 바닥끝에 숨겨진 비밀을 모조리 파헤쳐 세상에 까발리겠다고요. 저는 아는 간호사 인맥과 흥신소까지 동원해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세미나가 있다, 학회가 있다며 나갔던 날, 그자가 향한 곳은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지역의 한 조용한 외가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톡을 보낸 그 젊은 피부과 여직원과 마주 앉아 손을 꼭 맞잡은 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맞추고 있더군요. 마치 이제 갓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연인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선명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죠.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추적을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그 거대한 불법 미용 실술소의 실질적인 바지 원장이자 관리자가 바로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인 제게는 요즘 불경기다, 살림이 팍팍하니 아껴 써라, 애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생활비 몇 푼 주는 것도 손을 벌벌 떨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 상간녀에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대접하고 백화점 명품 가방과 외자차 리스비까지 대주며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을 펑펑 쏟아붓고 있었죠. 장인어른의 피땀 어린 5억 원으로 일군 사업의 대가가 고작 상간녀의 호화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마. 복수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한 달 뒤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큰 행사인 의료진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의료 관련 박사 학위를 받고 우수 의료진 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전국의 저명한 의사들과 병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남편을 축하하는 그 인간 인생에서 가장 기고만장해질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단 한순간도 남편에게 들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무덤덤하고 조용한 아내로 지내며 남편을 철저하게 방심시켰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순진하게 살림이나 하는 줄 알고 매일 밤 콧노래를 부르며 학술대회 발표 준비에만 몰두하더군요. 그리고 그 거짓평화의 장막 뒤에서 저는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남편의 불법 시술소 비밀 장부 사본, 불법 의약품 반입 내역, 그리고 탈세 정황이 담긴 계좌 내역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학술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양복을 챙겨 입은 남편은 거울을 보며 잔뜩 으스댄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오후 3시 대강당 행사인 거 알지? 병원 이사장이 직접 상 주는 자리니까 늦지 말고 아기랑 예쁘게 입고 와. 내 동료 의사들 보는데 내 기 좀 살려줘야지. 당신 오늘 아주 멋지네. 조심히 먼저 가 있어. 저는 속에서 끌어올리는 역겨움을 삼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한창 대학병원 강당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를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시각, 저는 병원 행사장으로 가는 대신 두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든 채 강남구 보건소 의학과와 관할 세무서 조사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해둔 담당 조사관들과 면담을 잡았기 때문이죠. 저는 조사관들 앞에 남편이 장인돈 5억을 은닉해 차린 불법 시술소의 위치, 상간녀의 명예인 차명계좌 내역, 현금 유포 장부, 그리고 매 주말마다 남편이 직접 환자들에게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하는 영상과 사진을 전부 끄집어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직 대학병원 의사가 면허대여 및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증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예약 환자들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즉시 현장 단속을 나가셔야 돼요. 의사가 직접 개입된
조직적 탈세와 불법 시술 사건에 눈이 뒤집힌 보건소와 세무서 조사관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보한 서류를 바탕으로 즉시 강남 오피스텔 현장 급습조가 편성되었고 경찰 동행하에 현장 단속이 시작되었죠. 동시에 저는 남편이 소속된 대학병원 검사실과 기조실 그리고 병원 내부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동일한 제보 서류와 불륜 사진을 익명으로 일제히 접수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거대 조직은 자신들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에 현직 의사의 불법 시술과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간호사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반, 남편이 단상 위에서 박사학위패를 건네받고 동료들의 박수갈채 속에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내인 제가 아니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병원 감사실 직원들과 인사 과장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감사실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외부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강남 오피스텔 현장에 보건소와 세무서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을 축하하러 꽃다발을 들고 와 있던 시부모는 뇌출혈이라도 온 듯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수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공식 행사장에서 남편은 축하악수 대신 감사실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처참한 수모를 당한 거죠. 남편이 평생 쌓아올린 의사로서의 신뢰와 명예가 병원 내부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도려내지는 비참한 침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편이 병원 감사실로 끌려가 치료를 당하고 있을 시간, 저는 강당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 모든 게 제 짓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눈을 사납게 부라리며 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죠. 지혜 너, 이게 다 무슨 짓거리냐? 네가 병원에 개수작 부렸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네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당장 병원 이사장 찾아가서 오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대강당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극대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귀부인의 가증스러운 가면이 한순간에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아직 덜 놀라셨네요. 병원 감사실은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방금 전 강남구 보건소랑 세무서 그리고 경찰에 당신 아들이 저지른 불법 미용 시술소 사업과 탈세 장부 싹 다 넘기고 왔거든요. 지금 그 불법 시술소 현장에 경찰이랑 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그 잘난 아들이 매달 수천만 원씩 갖다 바치던 그 여자는 이미 현행범으로 은팔찌 차고 연행됐답니다. 뭐라고? 경찰? 너 진짜 미쳤구나. 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니?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얼굴에 침을 뱉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며 거품을 물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더군요. 저는 그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5억 원을 껌값이라고 비하하면서 꿀꺽 처먹으려던 괴물을 키운 게 바로 당신이잖아. 당신 아들이 의사 면허 날아가고 교도소 밥 먹으면서 평생 범죄자로 썩어가는 꼴. 그 잘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세요. 절대로 합의나 선처 따위는 없을 테니까. 제 서슬퍼런 기세에 시어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인생 망쳤네.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 다 죽이네. 하며 바닥을 치고 울부짖었지만 강당에 남아있던 동료 의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속영장 심사 전 간신히 긴급 체포해서 일시적일 풀려난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쫓아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생명체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남은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으니까요. 너 미쳤어?
너가 병원 감사실랑 세무서에 찌른 거지? 나 이제 의사 면허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돈 다 갚을게. 그 여자랑도 당장 끝낼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더러운 손 치워.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고 거짓이었잖아. 나를 사랑한 적도 내 부모를 존경한 적도 없었지. 오직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당신의 그 잘난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의 영혼이 찢겨 나갔어. 절대 용서 안 해. 그게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장인어른 최고급으로 대접하려 했다고.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지혜야, 나 진짜 변할게요.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 아버지의 평생의 가치를 비웃고 배신했을 때 우리의 결혼도 네 인간으로서의 수명도 이미 끝난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한 추악한 장부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금융거래 정보 추적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죠. 남편은 지난 5년간 불법 의료 미용 시술을 통해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액을 거머쥐고도 제 친정아버지의 초기 투자금 5억 원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죠. 그 모든 현금은 오직 상간녀의 명의로 된 아파트 보증금과 외제차 구매 등으로 탕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고상하시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남편의 이 불법 시술소 운영과 외도 사실을 처음부터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어오는 불법 현금 가방을 주기적으로 받아 챙기며 명문가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남편의 범죄 행각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장해 왔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검찰 조사실에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의사가 환자 좀 고쳐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립니까? 나는 우리 가문의 명예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비싼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끝까지 사죄 한마디 없이 발뺌하는 시댁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역겨움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은근히 저를 무시하더니 결국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제 친정아버지의 피땀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었던 거죠. 지루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저는 마침내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받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왔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승소하며 잔인했던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싸움 끝에 남은 가장 큰 상처는 다름 아닌 제 친정아버지가 가슴에 입은 치명적인 배신감이었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많이 상하셨고 사위에 대한 언급은 철저한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 잘나고 오만하던 의사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가지도구를 처분한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죠. 법적인 처벌과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의 싹을 틔우고 있어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기적처럼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 편의점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일을 돕는 저를 보며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이번 일로 늙은 나이에 참 큰 공부를 했다. 돈이라는 건 말이다.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가치가 있는 법이더구냐. 그리고 관계에 독이 차오르면 뼈가 아파도 하루라도 빨리 칼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우리 딸이 그날 용기를 내어 빠르게 행동해준 덕분에 이 아빠가 더 파멸하지 않고 내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다. 고맙다, 내 딸아.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의 소중한 재산을 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제가 아빠 옆에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번 혹독한 시련을 통해 저 역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맹목적인 사랑이나 화려한 직업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투명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 관계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신뢰라는 거울은 한번 깨지면 결코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매 순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남편이라는 거대한 빈자리가 생겼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서로를 향한 더 깊은 가족의 사랑으로 촘촘히 채워졌습니다. 손주의 재롱을 보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온함이 밀려옵니다.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땀방울이 가득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제 과거처럼 배우자의 화려한 배경에 가려져 묘한 태도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상대의 이기적인 본색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배우자가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의 부모를 대하는 본질적인 가치관을 치밀하게 관찰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을 가장 확실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니까요. 특히 소중한 가족의 자산이 얽힌 투자라면 더더욱 냉정하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돈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마저 한순간에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칼날이니까요. 만약 미세한 균열이 눈에 띈다면 그건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처럼 더 깊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부디 용기를 내어 앞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를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자신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아는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절대 타인의 신뢰와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말이죠. 비록 제 가슴에 남은 상처의 흉터는 깊고 크지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긴 시간 제 사연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 아픈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자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